국민의힘 새 비대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하면서 당 정상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문에 출석한 이준석 전 대표는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가처분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충격과 그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1% 넘게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39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3만 6천 명이나 급증한 9만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연휴가 끝나면서 검사가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감소세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가 이산가족 회담을 제안한 통일부에 대해 공족 대결부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방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얼빠진 넋두리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수도 런던의 버킹엄궁에 도착했습니다. 내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무기 체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호 비대위, 이준석 전 대표와 결국 가처분 3라운드로 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직접 당내 현안들 물어보고 또 가처분 결과는 법리적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서울 10배의 영토를 수복하며 전세 역전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황도 분석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홍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처분 3라운드 먼저 국회 분위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2차 비대위가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하고 첫 회의가 열렸죠?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 전원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활동 각오를 다졌습니다. 정 위원장은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전 대표의 무차별적 가처분 소송으로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대위의 첫 시험 때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안정적으로 치르는 건데 17일 공식 후보 등록 뒤 19일 의원총회 투표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노리는 후보군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반기 국회 원내대표 출신이자 전 비대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에 대한 원내대표 추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학용, 조혜진 의원 등이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수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으로 쓴소리를 쏟아냈죠. 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를 향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라며 사실상 전방위 수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 결과가 뒤집힌 데 대한 취재진 질문엔 이렇게 답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오늘 최고위 회의에선 정청래 최고위원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뇌물의 사전적 정의로 수사 결과를 비꼬면서 이 대표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이 대표는 취임하고 처음으로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실용적 민생개혁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방명록에 적었고 이후 건양숙 여사를 비공개로 예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가처분 신문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근거가 된 당원 개정안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문이 있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 재판부는 신문 일정을 연기한 다른 가처분 사건과 함께 오는 28일 추가 신문을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네, 오늘 법원 신문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직접 참석해서 국민의힘 측과 격론을 펼쳤죠? 네, 1시간 정도 진행된 가처분 신문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리인단과 함께 직접 참석해 진술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으로는 비대위원인 전주의 의원과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신문 전 법정에 출석하면서 재판부가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측은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다퉜는데요. 먼저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의 근거가 된 새로운 당원 개정이 소급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차 가처분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대표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비대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원을 개정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1차 가처분 신문쯤부터 정미경, 배현진 최고위원이 연이어 사퇴하면서 비상 상황이 돼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거라며 새로운 당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는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돼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애초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학생이 정학당했다고 학생이 아니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양측은 신문이 끝나고 나와서도 각자 입장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양측 대리인들은 신문을 마친 뒤에도 법정을 나와 취재진을 상대로 장외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준석 측 대리인은 일부 가처분 당사자들이 송달을 받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새로운 비대위원들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이들도 송달을 안 받을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으로 나선 전주의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돼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면서 비대위 구성은 당원 소급 적용과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양측 주장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지금 비대위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을 할 텐데 이건 역시도 송달을 안 받고 계속하면 재판이 안 끝나고 계속 공전됩니다.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소급 적용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잠시 뒤에 김광삼 변호사에게 여쭤보기로 하고, 자, 이준엽 기자, 양측이 다투고 있는 신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전 대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은 모두 4건인데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한 1차 가처분 신청이 하나이고요. 당시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직무를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이 2차입니다. 이 가운데 법원이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이 이의를 제기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대위가 이미 해산했지만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해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릴 거로 보입니다. 2차 가처분은 이미 비대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이유로 이 전 대표 측이 취하할 뜻을 밝혔습니다. 핵심은 나머지 2개의 가처분인데요. 지난 8일 열린 전국위원회 개최와 이때 의결한 당원 개정안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게 3차 가처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전국위원회 의결을 다루는 만큼 비대위 정당성과도 직결되는 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별도로 직접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신문에서 이 전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 소속 비대위원들의 업무를 정지시켜달라는 새로운 가처분도 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신문을 냈던 가처분 사건들은 오는 28일 추가 신문이 열리고 오늘 신문을 미룬 가처분 사건도 28일에 첫 신문을 열 예정입니다. 결국 오는 28일 신문이 끝난 뒤에야 양측의 법정 싸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대표의 측근 김인섭 씨와 개발회사 정무대표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에서 선대 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씨는 지난 2015년 백현동 개발회사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 의혹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이트클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봤다고 주장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유튜브 채널에 나와 과거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사채업을 하는 회장 옆에 앉아있던 줄리를 받고 그 줄리가 김 여사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치열한 법정 공방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앞서 들으신 대로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향후 법원이 내릴 결과에 따라서 한쪽은 치명상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하나둘씩 매듭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사법 리스크에 몸살 앓고 있는데 김광삼 변호사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기자도 정리했고 저희도 다른 시간 뉴스 여러 번 정리했습니다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네. 큰 틀에서 보면 1, 2, 3, 4차인데 앞에 네. 두 개는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것, 네. 뒤에 두 개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명확히 말하면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네. 근데 1, 2, 3, 4차니까 4번의 이제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1차는 전 비대위원장이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준석 대표의 이제 완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됐는데 이제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대위원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한 거죠.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그만뒀고요. 사퇴했고요. 네. 그다음 비대위원들도 다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제 추후에 보도록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한 3차와 4차입니다. 네. 3차 자체는 사실 1차 때 국민의힘 쪽이 패배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당헌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뭐 최고위원회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그만뒀을 경우, 뭐 당 대표가 거류됐을 경우, 뭐 이런 조항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전국위회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당헌을 개정한 의결안 전국위회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한 게 3차 가처분 신청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4차 가처분 신청은 이 당헌을 근거로 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했거든요.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에서 정진석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에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4차에 대해서는 연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3차는 전국위원회 개정한 당헌에 대한 효력에 대해서 정지이기 때문에 오늘 가처분 심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당헌의 개정과 관련된 전국위원회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한 가처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국민의힘의 미래를 이제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를 좌우할 4차 가처분 신문이 오늘 있었는데 다시 한번
콕 집어 말하면 정진석 비대위의 근거가 된 당원 개정안 의결 맞습니다.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저희 중계 연결할 때 전주의 의원 얘기도 들어봤고 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내용도 절차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국민의힘 측은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자격을 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으면 네. 사실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취지예요. 그래서 당원을 개정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법이라는 것 자체는요, 개정을 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측은 그때 개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대표를 있었던 최고위원회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건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가는 거고 또 그 당시에 당헌에 의하면 이제 비상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명이랄지 그다음에 전국위원회의 어떤 그 절차랄지 이런 데는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이제 기각해달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죠. 네, 그럼 여기서 두 양측의 좀 치열한 공방을 발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말해서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사법자재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학생이 정학당했다고 학생이 아니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원권 정지 부분, 아까 전주의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번 어떤 신문에서 쟁점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이제 3차 가처분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정구위원회 결정한 절차에서 뭔 유배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소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구위의 결의가 이제 무효다는 그런 주장의 논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주장이 전혀 뭐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 또는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전에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당시에 직무대행을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했잖아요. 최고위원들도 다 거의 사퇴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 비대위원들 다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헌 개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판단을 재판부에서 하게 되면 네. 당헌 개정의 어떤 소급 불소급을 떠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또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준석 대표는 재판부가 큰 고민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네. 굉장히 큰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처음에 1, 2차 가처분 때하고 지금 3차, 4차 가처분 때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면 정당에 있어서 1년의 절차에서 쭉 진행이 됐는데 1차 때는 당연히 최고위원회가 있었고 그 당시 비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좀 큰 고민을 할 하지만 또 가능성이 크다고 이준석 전 봅니다. 대표 측의 줄곧 논리를 펼쳤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그 비상 상황도 결국엔 또 만들어낸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저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면서 비상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비상 상황이라고 제가 볼 때는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원래 가처분이 인용된 걸 기준으로 하면 과거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예. 근데 현재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원내대표도 그만뒀잖아요. 권성동 네. 원내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의 고민이 굉장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1차 가처분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3, 4차도 연결해서 꼭 예상할 수만 없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그때와 상황의 지금은 변화가 생기는 상황의 거죠.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 1차 같은 경우는 신문하고 나서 한 나흘 정도, 9일 정도 시간이 걸렸고 네.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4차 간첩은이 28일, 2주 뒤로 미뤄졌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그보다 앞서서 다음 주쯤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 결과가 좀 그때 28일까지 갈까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일단 이제 3차 결과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네. 3차는 결국 당헌 개정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선임이 되고 비대위원들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3차에서 그 당헌 전국위원회 결의가 무효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자동적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랄지 비대위의 어떤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사실은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사실 28일 날 또 심리를 하게 되면 시간의 차이가 너무나 많죠. 네. 그러면 이미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들이 선정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거대한 여당의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가서 그걸 무효화시켰을 때는 더욱더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재판부에서 뭐 이것도 역시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3차 가처분에 대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갈지 아니면 이제 28일날 같이 하는 게 맞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양자를 두고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애초에는 연휴 전만 해도 14일에 일괄 신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네.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은 28일, 14일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곧 그거에 대한 재판부의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연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 대표가 8일 날 했는데 네. 추석 연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13일 날 가처분에 관한 신청서가 송달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14일 날 신문을 하는데 13일을 받아가지고 사실 대응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리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뭐 준비 서면이랄지 이런 걸 답변서랄지 이런 걸 쓸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연기해달라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재판부도 어쩔 수 없이 신문기일 연기 신청을 들어줘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아까 이준석 전 대표 측은 계속 송달 받아놓고 일부러 좀 지연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장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비대위원들이? 송달 받았으면 송달 받은 이게 법원에서는 그 등기 송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속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부러 안 받을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한 시점하고 또 추석 연휴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를테면 사법 리스크 그 중에서도 최근에 좀 판단이 좀 바뀐 결론이 바뀐 부분이죠.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통보를 했습니다. 애초에는 불송치 결론이 났다가 바뀐 건데 어떻게 좀 이례적인 겁니까? 일반적으로요. 네. 경찰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다가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고소나 고발한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검찰로 가요. 네. 그래서 검찰이 살펴보니까 불송치 결정이 문제가 있다.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랄지 아니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한다랄지. 그러면 검찰에서 경찰에게 이런 부분을 보완 수사라고 내려 보냅니다. 그 내려 보내면 경찰에서 검찰에서 지휘한 대로 그대로 수사를 하죠. 네. 그래서 다시 이건 죄가 안 됐다고 하면 이제 불송치를 하는 거고요. 근데 검찰에서 조사하라는 내용대로 해보니까 이건 죄가 인정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경찰이 이미 불송치했던 거가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은 처음에 분당 경찰서에서 3년 동안 수사를 네. 했잖아요. 근데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더 보완 수사하라고 해서 내려 보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수원 검찰청의 성남지청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성남지청장이 이제 박은정 지청장이었고, 근데 차장검사에 있었는데 차장검사는 실무팀은 이걸 보완 수사를 내려보내야 한다고 했고, 근데 지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그때 언론에 굉장히 논란이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논란이 되면서 경찰한테 보완 수사로 지휘가 내려간 거죠. 근데 경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새로운 문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성남 FC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6개인데
그중에 두산과 관련된 공문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새로 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보면 이걸 용도 변경을 해주면 성남 FC에 이제 후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부정한 청탁이고 거기에 FC에 후원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고 용도 변경을 해준 게 아니냐 이에 관한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이걸 결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죄가 된다고 해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네. 자주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가. 그렇지만 뭐 저희가 하는 선임한 사건 중에서도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꽤 있죠. 네.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바뀐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의 결론이 바뀐 것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발언했을까요? 잠깐 이재명 대표 목소리도 듣겠습니다.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됐는데 대표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제3자 뇌물 공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혹시 인정하십니까? 네, 경찰에 물어보세요. 왜 뒤집혔는지 어느 경찰에 물어보란 말일까요? 일단 이재명 이제 대표는. 경찰도 제가 볼 때는 보안 수사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분당 경찰서 했거든요. 그럼 결론은 분당 경찰서에 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 이 사건이 이첩이 돼서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죄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경찰의 이유는 너무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분당에서 하기는 너무나 벅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 남부 경찰청에 보냈는데 네. 아마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경찰의 그러한 주장이 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네. 분당 경찰서에서는 불송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죄가 된다고 송치하기는 이율 배반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 남부 경찰청으로 이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주문을 변경해서 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네. 들긴 해요. 자, 그러면 뇌물수수가 아니라 지금 제3자 뇌물공여거든요. 좀 네네.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뇌물 자체는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가 됩니다. 네. 근데 제3자 뇌물수수는 제3자가 뇌물을 받는 건데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부정한 청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장하는 것은 두산 쪽에서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청탁을 해줘서 들어주니까 그 대가로 50억 원을 성남 FC에게 후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50억을 후원한 건 맞잖아요. 또 용도 변경한 것도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성남시 또는 성남 FC의 이익을 위해서 했느냐 예. 이게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이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뭐 기소는 안 했지만 아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법원 가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보강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이제 검찰이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가 지금 방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신 제3자 뇌물공여죄, 일반 뇌물죄 성립 요건과 다른 점이 바로 부정한 청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검찰이 이걸 좀 입증하는 과정이 될까요? 네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아마 전에 성남 분당 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할 때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두산에서 성남시에 보낸 네. 그 문서를 압수수색 통해서 못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검찰에서 보안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네. 두산에 대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문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압수수색 과정 통해서 이런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산서 부정한 청탁을 했고 용도 변경을 해주고 그로 인하여 50억을 성남 FC에 후원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딱 떨어진 부정 청탁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의원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검찰 소환에 응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네. 검찰 소환이 되든 경우에 따라서 검찰이 기소의 생각을 가지고 기소를 하든 이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부분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고물가 우려로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공포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3년 5개월 만에 1,390원대를 뚫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결국 1,390원 선마저 넘어섰군요. 네,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무섭게 치솟으면서 1,390원을 넘어섰습니다. 장 막판에 오름폭을 소폭 줄이긴 했지만 결국 어제 종가보다 17.3원 오른 1,390.9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넘어선 건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 13년 5개월여 만입니다.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에 1,300원을 넘어선 뒤 고점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환율이 다시 치솟은 건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8.3% 올라 시장의 예상치인 8%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열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가능성은 또 크지 않지만 1%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대폭 확대된 결과로 보입니다. 네,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였죠? 네, 이런 미국의 고물가 쇼크, 국내 주식시장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고물가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경기 침체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공포가 퍼진 탓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나란히 2%대 내림세로 거래를 시작한 뒤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56% 하락한 2,411.42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1.74% 내린 782.93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고물가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 역시 미국 물가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활용 가능한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방기선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 차관은 주요국의 금리 인상폭과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물가 쇼크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 가정의 부담을 낮추고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국내 업계 타격을 줄이기 위해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플레 감축법 입법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집권 민주당에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장 골칫거리는 원자재값 상승 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인플레를 낮출 단초가 될 수 있는 법인 만큼 홍보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EU 등 동맹의 타격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ly 4 weeks ago today, I signe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nto law, a single most important legislation passed in the Congress to combat inflation and one of the most significant laws in our nation's history, in my view. 특히 법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값 등 미국 가계 부담을 낮추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물가도 잡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Folks, we're going to lower prescription drug costs, lower health insurance costs, lower energy costs for millions of families.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미국 내에 짓게 하겠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바이든 정부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목소리를 높일수록 주력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네, 사실 미국 내에서도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사실상 집착 수준으로 홍보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킨 이유로 역시 물가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크게 세 가지 골자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의료 보장 확대,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증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높은 의약품 가격을 잡고 석유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쓰이는 보조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국세청 징세를 강화해서 걷어들이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 뭐가 문제야 하겠지만 주목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체 910조 원 예산의 절반가량이 투입되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 중에 전기차 보조금 부분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회사당 최대 20만 대까지 전기차 신차 판매 기준 7,5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가량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내년 1월부터는 북미에서 조립 생산된 차량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 지역도 조건이 붙었습니다. 중국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 사용을 일정 비율 이하로 한정했고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를 통해서만 원자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기차 가치 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도 비상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인 테슬라 다음으로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당장 세대 혜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내년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 미국 소비자들은 현대 전기차를 사려면 다른 차에 비해 1,000만 원가량 더 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이후 미국 우선주의가 노골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최근 성장세에는 제동이 걸린 겁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우리 정부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고급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여파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반등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감염병 자문위원회가 대비는 필요하지만 대응 역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부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그럼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에 유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 의료 기반과 대응 체계로 충분하다는 게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의 말입니다. 독감은 이미 백신과 치료제가 모두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독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의료진들도 독감을 진료해본 경험이 많아서 환자가 증가해도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독감은 갑자기 열이 나고 몸살이 찾아오는 등 코로나19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요. 절대적인 건 아닌 만큼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검사해서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분명히 하고 독감이라면 48시간 안에 약을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 위원장은 다만 코로나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를 대비해 독감 환자들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유행 우려 속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반등했습니다. 0시 기준 93,98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8,400여 명이 늘어난 건데요. 위중증 환자 수는 507명으로 40명 줄었고 사망자는 60명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이동량과 대면 접촉이 늘어난 데다 연휴 이후 검사 수요가 몰리며 나타난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증상이 있으면 더욱 조심하고 일상에서도 개인 방역에 힘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네, 지난해 출시된 벤츠 최고급 모델 S클래스에서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결함인데도 벤츠 국내 판매사는 차를 교환해주지 않거나 교환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YTN이 취재에 나서자 벤츠 측은 뒤늦게 차량 결함과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에 취재한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물론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만 벤츠 S클래스 최고급 자동차란 좀 이미지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네, 먼저 지난 7월 5일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벤츠 최고급 사양 마이바흐 S580 차량이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턴하던 도중에 저렇게 속력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도로 위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시동이 꺼져버린 건데요. 2억 7천여만 원을 주고 새 차를 인도받은 지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보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계기판에 노란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잠시 후 즉시 시동을 꺼주십시오라는 한글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유턴을 하는데 그냥 스르르 자연적으로 시동이 꺼진 거죠. 네, 근데 이런 시동 꺼짐 현상은 비단 마이바흐 S580 차량에서만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5월 마이바흐 S580과는 사양이 조금 다른 S580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탄 지 1년 반 동안 시동 꺼짐 현상을 모두 5번이나 겪었습니다. 네. 네, 계기판에 정차 후에 엔진을 끄라는 알림과 함께 차량 시동이 꺼져버린 건데요. 시동 꺼짐을 겪은 차주들은 모두 알림이 뜨는 동시에 시동이 꺼져버렸다면서 비슷한 증상을 그러네요. 호소했습니다. 네,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한 2분 정도 딜레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래도 되나? 내 생명을 위협을 느껴도 되는 차인가? 앞서 자료 화면에서는 유턴 중이었고 또 주변에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고속도로 주행 중에는 아찔할 뻔했는데 벤츠 결함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YTN 취재진도 지난 2015년과 또 재작년에 벤츠 시동 꺼짐 현상과 관련한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모델이 문제가 됐었는데 가장 최근인 지난해에는 벤츠가 이제 48V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에서 시동 불량 현상이 잇따르면서 무상 수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상 차종은 E클래스, CLS, 또 GLE 등 5개 차종 17,600여 대였고 또 이 가운데 98.7%가 무상 수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같은 48V 배터리를 장착한 S580 모델은 무상 수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벤츠 측은 무상 수리 대상인 48V 배터리 관련 소프트웨어는 S580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상 수리 대상이었던 모델뿐만 아니라 S580에서도 같은 시동 꺼짐 혹은 시동 불량 문제는 반복됐는데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벤츠 시동 관련 의심 신고만 따져보니 모두 5건이었고 또 여기에는 S580뿐만 아니라 무상 수리 대상이었던 CLS 모델도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상 수리 대상 모델과 또 S580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같은 원인 때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차량 전압을 바꿔주는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있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아무래도 구조나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국토부나 혹은 벤츠 측도 원인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네, 아직 원인 분석 중이라고 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보자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산 차가 이래도 되나?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차인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건데 회사 측, 벤츠 판매사의 대처도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제가 만난 제보자들은 이제 차량 결함도 결함이지만 벤츠 국내 판매사들의 대처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앞서 보신 마이바흐 S580 차주는 한 차례 시동 꺼짐 현상을 겪고 또 국내 판매사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맡겼다가 이상이 없다는 말을 믿고 차를 다시 되찾아왔는데요. 문제는 13일 만에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당시 서비스 센터에 차량을 다시 맡겼는데 이번엔 본사의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판매사에서 S580을 구매한 차주 역시 독일 본사로부터 문제 현상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만 반복됐다고 호소했는데요. 차주들은 문제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또 수리할 권한이 없는 국내 판매사에 차량을 맡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피해 차주분들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네들은 점검만 했는데 본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고쳤다가 아니라 데이터상의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여보 차가 2번이나 섰는데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맨날 독일 본사 핑계를 대요. 근데 그게 고객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사후 처리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고 책임은 다 소비자가 떠안아야 되고. 원인 규명도 어렵고 수리가 어렵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되는데 이마저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고요? 네, 제품에 이제 결함이 있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는 건 당연한 절차일 겁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6월 벤츠 S580 차량을 산 또 다른 제보자는 출고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시동 꺼짐 현상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 점검을 받아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수리 불가 판정이 났고요. 네. 또 이제 제보자의 항의에 벤츠 국내 판매사 측은 차량을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행 기간의 감가상각과 또 사고 감가를 고려해서 추가 비용 2,700만 원을 내야 교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차량 결함으로 반복되는 수리에 7개월 동안 차를 타보지도 못하고 할부와 보험료를 내고 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은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차주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냥 법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소비자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벤츠 판매사 측은 YTN 취재 이후에 추가 비용 가운데 2,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차를 교환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판매사에서 S580을 구매한 제보자 A씨는 네. 아예 차량을 교환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레몬법에는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뭐 렌트 차량은 교환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벤츠 렌트사에서 왜 안 바꿔주냐는 거죠. 문제가 있는 차인데. 네, 들으셨다시피 판매사 측은 자동차에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제조사 등의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을 언급하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차량 소유자가 아니어서 바꿔줄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데 YTN 취재진이 국토부에 문의하니 이조차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차량 소유주인 캐피탈이나 렌트사 등을 통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A씨의 차량은 이번 달에도 또다시 시동 꺼짐 현상으로 서비스 센터에 입고된 상태인데요. 네. 판매사 측은 결국 뒤늦게 교환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그 한국형 레몬법 얘기할 때 곳곳에 독소 조항이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또 활용이 되고 있군요. 자, 아무튼 외제차 소비자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환이라든지 환불에 대한 좀 내부 규정이나 법령이 있을 법도 한데 어떻습니까? 좀 이런 부분이 미비한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한국형 레몬법은 이제 지난 2019년에 시행됐습니다. 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가 교환 환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라는 등의 기준이 명시된 게 없어서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판매사가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는 이 외제차 판매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 제조사에서 자꾸 그러한 이 공제를 요구를 하고 약자인 입장이니까 또 차가 빨리 필요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 대행사는 판매만 하고 나몰라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제조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나 지자체가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지금 이러한 뭐 결함 그리고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벤츠 측의 해명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이제 벤츠 측은 저희 YTN 취재진에 결함 문제에 대해서 S580 일부 차종에서 재시동 오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고객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본사와 연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 땐 자동차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중재 규정에 준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서 교환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수입 차량에서 결함이 발생이 돼도 판매사마다 제각각인 사후 서비스로 불편을 겪거나 혹은 제조사 측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오늘 수도 런던의 버킹엄 궁에 도착했습니다. 여왕의 관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일반에 공개될 예정인데요. 19일로 예정된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을 실은 영국 공군기가 런던 노솔트 군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등 정부 대표단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마지막 여정을 맞이했습니다. 여왕의 관을 옮겨 실은 영구차는 곧바로 버킹엄 궁을 향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버킹엄 궁에 도착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런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버킹엄 궁 내 보호룸에 안치된 여왕의 관은 웨스트민스터 홀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됩니다. 일반 공개 시간은 현지 시간 14일 오후 5시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입니다. 일반 공개가 끝나면 곧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여왕은 이후 윈저성 내 성 조지 교회에서 예식 후 지하 납골당에 남편 필립 공 곁에서 영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되기 며칠 전부터 이미 조문객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열성 조문객은 일찌감치 텐트를 치고 밤샘 줄서기에 나섰습니다. Primarily because I've always admired the Queen for the fact that she so often, I have a family myself, 5 children, and she always, put her duty first before her family, most of the time, which is something very hard. 영국 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日本人はイギリスにすごく親愛を持っています。その親愛のある国の女王様が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ということで、日本も悲しみにあふれています。 뜨거운 조문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왕의 서거는 안타깝지만 자신들의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I've said repeatedly, we really need to draw a dividing line between the mourning issue and the remembrance for the Queen and the succession of the new monarchy. So we're not. There's no funeral nearby. There's no remembrance nearby. We're at the political centre of power, where the King came yesterday to say that he's the new king and we're his subjects. 영국 보안 당국은 장례식까지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몰릴 것으로 보고 조문 보안 지침을 내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반격 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전환점이라고는 하기 어렵다며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로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작전 성과가 전쟁의 전환점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환점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인들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하며 다만 그것은 긴 여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섣부른 기대를 경계했습니다. The question is unanswerable right now. It's hard to tell. It's clear the Ukrainian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But I think it's going to be a long haul.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추가 군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현지 시간 13일 브리핑에서 수일 내에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가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에 반격에 나선 가운데 최근 수복한 하르키우주가 있는 북부에서는 전세를 유리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I would let President Zelensky determine and decide whether he feels militarily they've reached a turning point. But clearly, at least in the Donbass, there's a sense of momentum here by the Ukrainian armed forces. And so what we're going to do is continue to support them as best we can.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이번 반격 작전에서 탈환한 전략적 요충지인 하르키우주 이지움의 황폐화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AP통신은 이지움의 거의 모든 건물에는 전투의 상흔이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전세 역전의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6천 제곱킬로미터 이상, 무려 서울 면적의 10배에 이르는 영토를 되찾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급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차 박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면적의 10배를 탈환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네네. 전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제 계속 그 수세 국면이고요. 오히려 지금 계속 그동안 러시아에 의해서 뺏긴 땅이 이제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8월까지만 해도. 근데 여기서 이제 최초로 이제 그동안 빼앗겼던 그 지역들을 되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수세전의 양상에서 약간 양상이 바뀌긴 했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엔 제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 동북부 전선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부 언론에서 성동격서 전략이었다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전력에서는 러시아가 좀 월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죠. 좀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전황이 달라진 발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한 3가지 정도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러시아가 지나치게 또 욕심을 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초반에 3, 4월에 러시아가 초반에 좀 고전을 했거든요. 공세가 주춤했고요. 예. 이 경우에 최대의 문제점들이 그 전선을 너무 벌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침공을 해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월 이후에 주로 이제 남부 거점들에 중점을 둬서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동부 지역을 남부를 발판으로 해서 동부의 이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세를 선별적으로 강화를 했어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특정 지역들의 전략 거점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할 때는 러시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는데요. 예. 이게 다시 동부하고 남부에서 동시에 전선을 확대하겠다라고 한 것이 보급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러시아의 이 공세에 그 한계를 가져온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지금 러시아도 지금 전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우세가 있다고 하지만 보급이라든가 이런 능력에서는 사실은 러시아는 러시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이 무기라든가 군수품을 보충받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미국하고 이제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그리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군수 지원의 그 한계에 봉착을 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결국 전반적으로 볼 때 정보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전략적인 지금 이 판단 능력들 그리고 전략을 전개해가는 능력이 애초에 러시아의 지금 정치 군사 지도부 이건 러시아 정치 그 지도자들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전략 능력에 대한 과잉 평가 또는 과다 평가가 좀 이루어진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한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러시아의 지나친 전선 확대, 보급의 한계, 그리고 전략 능력에 대한 어떤 과잉 신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것들이 미숙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런 분석들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러시아가 최근에 북한의 탄약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미국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부분들도 좀 유효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예. 아마 북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최신 무기들을 러시아로 지원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그 전황을 보면 지금 첨단 무기들만이 동원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상당히 과거부터 사용됐던 구형의 재래 무기들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 북한의 무기 체계도 대부분 이 기원이 러시아로부터 출발이 됐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구형 무기 체계를 이제 소화한다는 차원에서는 또는 이제 그동안 전시 비축탄이나 이런 것 중에서 이 기한이 다 된 걸 소모한다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러시아도 아마 그러기 때문에 지원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지원 요청들도 있을 것이다라는 미국의 추측들도 있었고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급에 네네.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이런 전략상 실책 혹은 보급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 전술핵 무기 같은 비대칭 무기를 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그 가능성을 낮게 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은 상당히 장기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걸 암시한 거기도 해요. 양쪽 다 양점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보급 능력의 보급 능력이 턱에 차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뭐 나토군이라든가 미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동안 차츰차츰 병력이 소모돼 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공세로 돌았을 만큼의 충분한 이 병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다 지금 또 앞으로 소강 상태로 들어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동부 지역에 동북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이 반격에 성공을 했지만 이게 전반적인 공세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거라고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전환점으로 보긴 어렵지만 중대한 기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앞서 차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고무적인 분위기일 테고 러시아는 다시 한번 반격의 어떤 기점을 찾아야 될 텐데 혹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면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서서히 이 목표의 축조를 고려해 봐야 돼요. 예. 근데 러시아가 6월 이후에 욕심을 냈던 이유 자체도 이게 전쟁 때 피해는 늘어가게 되니까 피해에 대한 일종의 상쇄 심리에서 그만큼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단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협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계산이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러시아 전체 러시아 국내 전체 일관된 의견이라기보다는 러시아 정치 지도부 뭐 더 직설적으로는 푸틴 대통령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서는 지금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푸틴 대통령 역시 자기의 정치적 입지라든가 정권의 생명을 감안을 해서 하더라도 물러설 수가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볼 땐 무리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반격 작전으로 돌아섰는데 의외로 이 우크라이나의 또 저항도 만만치가 않다라고 얘기될 때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더 이제 무리한 수를 둘 수도 있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아마 여기서 한두 달이 더 지나면 양측 다 상대방한테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전력들을 보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반격을 시작한 게 빠르게 이제 공세 전환으로 이어질 거라든가 러시아도 지금 당장 대반격 작전을 하려고 해도 추가적인 자원들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게 갑자기 땅에 솟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소강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일시적인 소강 상태 말씀하시기도 했고 지금 장기전으로 갈수록 양측 다 피해가 커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조만간 휴전협정이라든가 아니면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안타깝게도 그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영토의 5분의 1가량을 사실 점령당한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휴전을 하게 되면 결국 젤렌스키 정부도 휴전 이후에 정책 입지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내의 상실감도 상당할 겁니다. 컴푸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지금 서로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이제는 소모했다라고 되는 소강 상태가 상당 부분 지속된 이후에 정치 협상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치적 협상을 위한 어떤 결정적인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선 혹은 앞으로 예정된 어떤 일정들 중에서 결정적인 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뭐 한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흔히 지금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해도 잘만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짜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마치 지금 천연가스 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 세계 경제라든가 그 이유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러시아 자체도 그만큼 국내적인 수입의 감소를 감안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러시아 내에서 지금 슬슬 나오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상당한 지금 불만들이 벌써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 이제 이 EU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겨울에 오게 될 뭐 대체 자원들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겨울에 앞서서 과연 얼마만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는 여론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느 쪽이 더 확실한 그 전쟁 수행 의지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느냐. 이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서방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제는 인내력의 싸움입니다. 양쪽 다. 예. 인내력의 싸움은 앞으로 조금 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금융 사기와 투자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대량 공급한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유심을 가지고 사기 사건 800여 건이 벌어져 400억 원대 피해가 났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대포 유심을 대량으로 공급한 곳은 대전 지역 휴대전화 판매점입니다. 20년 동안 매장을 운영한 A씨는 고객들에게 6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유심을 개통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에 60여 명이 명의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달리 유심은 한 사람당 1개가 아니라 수십 개, 많게는 400여 개까지 개통했고 이렇게 명의를 넘긴 사람들은 경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냥 아무 이상 없으니까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3번까지만 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지난 2020년 10월부터 A씨 조직이 이렇게 만든 유심은 7,700여 개입니다. 많게는 개당 30만 원씩에 중국 전화금융사기단, 국내 투자사기 조직, 인터넷 물품 사기단 등에 넘어가 조직은 5억 7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책 A가 대량으로 유심칩을 개통하면은 그 하위에 있는 판매책들한테 분산해서 각 판매를 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전화금융사기 16건에 이용돼 5억 4천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나는 등 해당 유심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850건에 피해 금액은 420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조직원 7명을 사기 방조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명의를 넘긴 사람들도 관련법에 따라 1년 이상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와 함께 일하면서 100억 원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박 씨의 친형이 최소 21억 원을 유용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모 씨가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 씨가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법인 계좌에서 돈을 뽑아 쓰는 방식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반쯤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안 3.6km 지점에서 물과 석탄이 쏟아지며 40대 직원 김모 씨가 매몰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당시 석탄을 캐던 직원 7명 가운데 6명은 스스로 대피했지만 김 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간 해루질 중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택해경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충남 당진시 성문방조제 앞 해상에서 64살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전날 새벽 1시쯤 함께 소라를 잡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 함정 등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강원 양구군 남면 봉화산에서 버선을 따러 산에 올라갔다 실종된 70살 A씨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버섯 채취를 위해 산에 올랐지만 연락이 끊기며 실종이 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쯤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제주에서 맹독성 파란 고리 문어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귀포 쇠속각 해안 갯바위에서 주민이 파란 고리 문어를 발견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파란 고리 문어는 턱과 이빨에 청산가리보다 10배가량 강한 독을 지녀 물리면 신체 마비와 구토, 호흡 곤란 등이 올 수 있어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합니다. 네, 지청장 시절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검사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 절반이 경징계였는데 솜방망이 징계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시 순천지청장은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습니다. 8개월 만에 확정된 징계는 견책, 가장 낮은 수위 징계입니다.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해임이나 정직, 감봉과 달리 직무집행이나 보수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검 내부 지침을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은 감봉에서 정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면 정직에서 해임입니다. 법무부 측은 사고 경위 등 재반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침 시간 숙취운전이었다는 해명과 발생한 사고가 음주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진이 최근 5년 동안 검사 징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검사는 모두 6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3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기준으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해임된 검사는 3번째 음주운전의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까지 된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5월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낮다는 감사원 지적에 내부 지침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징계 사례처럼 지침 기준보다 낮은 수위 징계가 반복된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이 또 한 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웠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는 위기에 빠져있는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이 지워진 건데요. 정 비대위원장 예고한 대로 직접 연결해서 여러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의총 추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일주일이 흘렀고 또 그 사이에 추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직접 추석 민심도 확인하셨을 텐데 가장 좀 여당 입장에서 좀 쓴소리였다면 어떤 말이 가장 아프셨습니까? 네, 저도 추석 연휴 중에 제 지역구인 공주부여 청양의 재래시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매우 엄중한 추석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물론 세계 경제의 고통을 함께 겪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삶의 문제가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화면에 지나갔습니다만 뒤에 그 뒷걸개라고 하나요? 그게 오늘 뉴스 보니까 다 함께 새롭게 앞으로라는 말이 있던데 이 말도 직접 지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의 안정과 민생을 위해서 좀 막중한 책임이 지어지셨는데 가장 좀 머리가 아픈 대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크게 보면 뭐 가처분의 벽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또 친윤 프레임 이런 것도 좀 걷어내야 되고 어떤 게 가장 머리가 아프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성상납 네.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인해서 6개월 중징계를 받은 이후에 2개월 동안 당대표의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당 지도체제가 지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의 지도체제를 서둘러 확립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 저희 당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당 지도체제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에는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
국정 동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네. 조속한 시일 내에 당을 안정화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진력할 생각입니다. 네, 비대위원장 되시자마자 정말 기자들 질문이 집중되는 화면을 많이 봤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가요? 어젠가는 친윤 질문에 좀 불쾌하다 이런 표현도 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 비대위원장 맡으시고 나서 기자들 질문이 많았는데 어떤 질문이 가장 반복되나요? 어제 같은 네. 경우는 친윤 논란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글쎄요,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 일정에 대한 질문도 많이 계셨고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비대위가 구성된 이후에 첫 회의를 가졌고 그에 네. 앞서서 또 서울현충원 참배도 가졌고요. 그 예정대로 다음 주 월요일 19일 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오늘 선관위원회도 구성된 상태고요. 네. 또 제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문이 좀 계셨는데 저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제 후임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밟아줄 것을 새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새로운 국회 부의장을 선출하는 의사 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일정 협의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잠깐 정리해보면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좀 궁금해하는 대목이고 부의장직과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직을 겸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19일에 의총 열어서 원내대표 뽑고 나서 그 이후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부의장과 관련된 거취를 결정하겠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이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부의장 선출을 위한 의사 일정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의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새 원내대표에게 바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새 원내 지도부로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선출 공고가 났고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도 구성이 됐고 19일에 그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는 겁니까? 일정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 16일 날 공고를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니까 네. 16일 날 공고가 될 것이고요. 예정대로 19일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네. 자, 지금 보면 하마평에 10명에서 12명 정도, 뭐 자천도 있고 타천도 있고 뭐 추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 두 자릿수가 거론되고 있는데 일단은 추대론과 경선론이 좀 맞서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뭐 최고위에서도 비대위원 회의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경선론과 추대론 사이에서? 글쎄요, 뭐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네. 표로서 선출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네. 과거 전례를 보면은 돌아가신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 원내대표로 추대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의원들 간에 여러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좁혀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복수의 원내대표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이 나올 경우에는 당연히 그건 표대결로 가야 되는 것이 온당하고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대론이 거론되면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전 사례도 있고 아마 주호영 의원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문제 지적이 당내에서 있었고 추대 거론과 관련해서 하지만 또 다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경선 방식도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분명한 것은 저는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요. 예. 저 또한 그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이고요. 네. 공정하게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뭐 19일에 원내대표가 선출될 예정인데 지금 시점에서 뭐 가처분 국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대야 투쟁도 해야 되고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원내대표의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성격의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국정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첫 단추를 꿰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를 이끌 원내대표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내의 리더십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의원 중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내걸고 있는 슬로건 다 함께라는 말에서 이를테면 친윤 논란으로 좀 질문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친윤에 대한 어떤 논란도 여전히 좀 갈등이 있는 것으로 당내에 잠복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또 비대위원 구성 놓고 살짝 삐걱거리지 않았습니까? 주기현 위원이 발표 1시간 반 만에 위원직을 고사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비대위원장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국민들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정권 교체의 독보적 수단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를 국민들이 탄생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국회의원, 당원 또 지지자 국민들 모두가 저는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실 그 이상한 친윤 반윤으로 또 갈라치기 하는 것 자체가 전 정치적으로 퇴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지금의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고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우리 정부를 뒷받침하고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아로새겨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삼고초려 끝에 여러 가지 고심끝에 나온 결과입니다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뭐 들으셨겠지만 친윤을 전진 배치했다, 친윤 일색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러면 당의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뭐 반윤을 골라서 구성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뭐 보도도 됐습니다만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인물들에게 여러 번 또 제안을 드렸지만 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번에 참여하게 된 비대위원들 몇 년들을 살펴보면 다들 역량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또 제가 지역 안배를 통해서 또 균형감과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중시해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네.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또 정기국회를 의미 있게 돌파해내는데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도부다가 되겠다 이렇게 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5선이시기도 하고 새누리당 또 자유한국당 거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뭐 수차례 거듭 이런 계파 갈등 겪으셨는데 뭐 제가 최근에 비대위원장님 인터뷰를 보면 좀 친윤, 뭐 윤핵관 이런 질문 안 했으면 하는 표정이던데 혹시 보관을 갖고 계세요? 이번에 비대위원장 맡은 김에 내가 좀 이 문제 해결해봐야겠다. 말씀들을 윤핵관이라는 그 어휘 표현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네이밍한 것인데 네. 저는 그 공론회장에서 저널리즘의 언어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윤핵관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일종의 조롱과 분열 이런 것이 이런 의미가 덧씌워져 있습니다. 노무현 때 핵심 인사였던 이광재, 안희정 씨에 대해서 뭐 노핵관이라고 불렀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핵심인 임종석, 조국 씨에 대해서 그 뭡니까? 네. 문핵관이라고 표현하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그 좀 악의적인 그 표현을 네이밍해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그 어려움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친윤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당은
친윤으로 뭉쳐져 있는 당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3달 됐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정말 원활하게 활주로를 박차고 이룩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힘을 합해서 네. 그야말로 한 일체감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제가 고사하다가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방금 고사하셨다고 하셨는데 많은 당원들이 네, 말씀하시죠. 네, 많은 당원들이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고사하셨다고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비대위원장 맡으셨을 때 독배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가장 고민의 가장 크게 고민했던 점은 어떤 것 때문에 고사를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계속 그 가처분 소송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의 지도부 체제가 계속 공백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혼란과 갈등상이 노정되는 상황에서 사실 선뜻 지도부를 맡겠다는 결심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축배였다면 제가 고사를 끝까지 했겠지만 누구도 맡기 힘든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한가하게 피해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서 수락하게 되었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전히 독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밖에 안 지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이것이 이제 28일 심리로 연장이 됐는데 언제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나름대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또 당원당규 개정 과정을 거쳤고 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엔만큼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은 정당 스스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은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오랜 관례이고 전통이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치인들이 정치권에서 야기한 일들은 스스로 정치권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지 모든 이런 정치 쟁점 사항들을 그 법원으로 가져가서 의탁하는 것은 저는 상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당의 일들은 정당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네. 마침 가처분 얘기도 했고 화면에 이준석 전 대표 얼굴도 지나갔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 연일도 설전을 벌이시기도 했고 또 아까 모두가 친윤이다 하셨습니다만 또 윤핵관 호소인 이런 저격을 당하시기도 했거든요. 혹시 이 국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이를테면 정치적으로 좀 해법을 통해서 해결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소위 부답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공사석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 손에는 당원 모집을 하고 한 손에는 계속 당에 대한 비난과 이렇게 이중적인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은 저는 현명한 자제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명한 자제력.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 되시고 나서 따로 이준석 전 대표랑 연락하거나 그러신 일은 없고요. 네, 그런 적 없습니다. 네, 몇 가지 더 질문이 궁금한데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연휴 택배 받아보신 분들, 택배 상자 처리는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쓰고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 다들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일회용 택배 상자 대신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용 택배 상자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회용 택배 상자 폐기물은 연간 200만 톤에 달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8개 유통물류기업과 일회용 택배 상자를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을 벌였습니다. 각 유통사가 배송망을 통해 택배 상자를 회수하면 물류기업이 이를 세척해 다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환경성과 자원 순환성 모두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회용보다 다회용 택배 상자가 1회당 평균 74.5% 낮아졌고 폐기물 발생량은 99.3% 감소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다회용 택배 상자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도 컸습니다.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다회용 택배 상자가 보온이나 보냉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답했고 9명 가까이는 폐기물 감량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다회용 택배 상자를 사용할 때 배송 원가가 일회용에 비해 169원, 3.9% 비싼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에 미반납 시 보증금을 얼마로 책정할지, 회수율을 어떻게 꾸준히 높일지도 관건입니다.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택배 상자 등의 다회용 수송포장재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회용 택배 상자 표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회용 택배 상자 제작과 보급, 세척에 필요한 초기 예산을 확보해 2024년부터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네, 북한 대외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가 오늘 담대한 망상이란 제목의 글에서 우리 통일부를 밥통부나 동족 대결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통일부의 메아리는 권영세 통일장관이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을 거론한 뒤 권 장관이 볼성산업계 노라돼 조소와 경멸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천박한 사고에서 출발한 얼빠진 넋두리이자 대결병자의 헛궁리, 이룰 수 없는 개꿈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권영세 장관 취임 이후 권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프로야구는 정규리그 전체의 87%를 소화한 가운데 각 팀이 주력 선수들의 잇단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야구를 대비해야 하는 상위권 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상 선수 이탈로 가장 타격이 큰 팀은 키움과 치열한 3위 다툼을 벌이는 KT입니다. 시즌 초반 강백호 부상 악재를 딛고 힘겹게 상위권에 올라섰는데 이번엔 팀의 주포인 박병호가 지난 주말 다리 부상으로 정규리그를 마감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합류를 위해 일단 수술이 아닌 재활을 선택했지만 KT로선 시즌 40홈런까지 기대됐던 예비 홈런왕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점심때 병호한테 전화가 왔어요. 굉장히 아쉬워했고 미안했고 빨리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큰 것 같더라고요. 준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위해 KT와 3위 싸움 중인 키움은 공수의 핵 김혜성이 박병호보다 일주일 앞선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김태진 등 백업 자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팀의 클린업 트리오를 담당했던 김혜성의 빈자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혜성이도 부상이고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되는데 그래도 선수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계속 순위 싸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집중력을 잃거나 순위 싸움에서 너무 의욕이 앞설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포스트 시즌이 정말 이제 중요한데 지금 부상이 나온다고 하면 전력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도 선수들이 좀 부상에 가장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2위 팀의 중심 타자인 SSG 최정과 LG 최은성도 몸에 맞는 공으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가을 거지를 위해 막판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각 팀은 언제 찾아올지 모를 부상 악령을 피하기 위해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3도나 웃돌겠고요.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은 내일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1도, 대구도 21도를 보이겠고요. 부산은 22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29도, 부산은 27도, 광주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동쪽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날씨는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